케임즈 자격시험 준비에 한창이시겠군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자금 세탁 방지, AML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장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책임 문제, 그리고 은행이 어떻게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험 공부라는 게 자칫 지루해지기 쉽잖아요. 오늘 저희와 이야기 나누듯이 내용을 따라오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정말 키엠스 시험의 주춧돌 같은 개념들이에요. 이걸 단순히 이건 이렇다 하고 외우기보다는 왜 이런 규제가 생겼을까? 범죄자들은 어떤 허점을 노릴까? 하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실제 자금 세탁범들이 은행 서비스를 얼마나 교묘하게 악용하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공부가 훨씬 재밌어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 강화되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예전에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면 그냥 은행,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 벌금을 매기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완전히 달라졌죠. 한마디로 이제 숨을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규제 당국이 깨달은 거죠. 수조 원대 자산을 가진 거대 은행에 몇 천억 원 벌금을 부과해봤자 사실상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그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아, 법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더는 숨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만든 어떤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료에 나온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먼저 2014년에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인 핀센이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만들라고 권고했어요.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였죠.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에 엄청난 한방이 터집니다. 한방이요? 네, 바로 미국 법무부의 예이치 메모입니다. 예이치 메모. 아,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렇게 파급력이 컸던 건가요? 흥미로운 건 예이치 메모가 자금 세탁 방지, AML만을 겨냥한 문서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모든 종류의 기업 부정행위를 다룰 때 회사만 처벌하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불법을 저지른 개인을 찾아내 기소하라는 지침이었어요. 근데 이 원칙이 금융회사의 AML 실패 사례에 적용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죠. 아, 은행들은 이제 우리 회사 임원 중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네, 바로 그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흐름이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갔겠네요. 물론입니다. 영국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죠. 2015년에 금융감독원 FCA가 고위간부 제도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직접적이네요. 그렇죠. 자금 세탁 신고 책임자, MLRO 같은 고위급 임원들의 업무 책임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아, 미국 뉴욕주의 움직임도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니까요. 맞습니다. 2016년에 뉴욕 금융감독청 DFS가 내놓은 규칙은 그야말로 쐐기를 박는 조치였습니다. 관내 금융회사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는 거래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막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라면 뭔가 더 강력한 장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인증 의무입니다. 매년 이사회나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이 우리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완벽하게 준수했습니다 라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을 해서 제출해야만 해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게 거짓 인증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서명한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엄청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글로벌 은행이 뉴욕에 지점을 두고 있으니 이건 사실상 국제 표준이나 다름없는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와, 이름만 들어도 압박감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이 강화된 개인 책임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뀐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CAMS 시험에 토마스 하이더라는 인물의 사례가 단골로 등장하는 겁니다. 개인 책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죠.
송금 전문업체 머니그램의 준법 감시인이었던 사람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이더는 2003년부터 5년간 머니그램의 중법 감시 총책임자였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하는 그야말로 막중한 자리였죠. 그런데 그가 재임하는 동안 회사에는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 것 같다라는 고객들의 불만 전화와 이메일이 무려 수천 건이나 쏟아졌습니다. 수천 건이요. 한두 건도 아니고 그 정도면 회사 전체에 경고등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는데 하이더와 그의 부서는 이 불만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이 문제들을 그냥 고객 서비스 차원의 불만으로만 취급하고 자금 세탁이나 사기 범죄의 위험 신호로는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럼요. 범죄에 연루된 수많은 머니그램 에이전트들을 찾아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였죠. 결국 올 것이 왔겠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혹독했죠. 2014년 핀센은 하이더 개인이 효과적인 AML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에게 무려 $10,000,000. 1,000만 달러요.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인데? 네, 그 정도의 민사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에 부과된 벌금과는 별개로요. 그리고 그는 금융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거네요. 그렇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KAMS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죠. 준법 감시인의 역할은 그럴듯한 규정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으로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어떤 위험 신호들이 울리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문제가 감지되면 즉시 행동에 나설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이더의 사례를 보니 개인의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실감이 나네요. 한 사람의 안일함이 거대한 범죄의 통로를 열어준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자금 세탁범들은 바로 이런 허점들을 노리고 은행의 어떤 서비스들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걸까요? 이제 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이제부터는 범죄자의 시선에서 은행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자금 세탁의 3단계, 그러니까 불법 자금을 금융 시스템에 처음 집어넣는 예치, 여러 거래로 돈의 출처를 숨기는 반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자산처럼 만드는 통합,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자료는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이 큰 몇 가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자자금 이체네요.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ATM,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데 이게 자금 세탁과 관련이 깊군요. 관련이 깊은 정도가 아니라 자금 세탁범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 수조 달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형태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이 엄청난 거래의 홍수 속에 불법 자금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아, 찾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바로 그거죠. 특히 돈의 꼬리표를 떼는 반복, 레이어링 단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금을 수십, 수백 개로 쪼개서 여러 나라의 여러 계좌로 동시에 보냈다가 다시 다른 곳에서 합치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이려고 보고 기준액 이하로 금액을 맞추거나 정상적인 무역 거래 대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복잡한 그물망을 몇 번만 거치고 나면 그 돈이 애초에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거래 데이터 속에서 뭘 보고 의심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같은데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이런 위험 지표들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데 갑자기 조세피난처로 거액이 송금된다거나 여러 계좌에서 들어온 소액의 돈들이 한 계좌에 모이자마자 전액이 해외의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패턴 같은 것들이죠.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반복되는 것도요. 네, 그것도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런 패턴들을 많이 잡아내요. 하지만 범죄자들도 계속해서 시스템의 허점을 연구하기 때문에 기계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 사람의 몫이고 바로 그게 AML 전문가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건 원격 예금 기기, 줄여서 RDC라는 거네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수표 사진 찍어서 입금하는 바로 그 기능이죠. 이게 그렇게 편리한데 여기에도 위험이 있다고요?
편리함의 이면에는 항상 새로운 위험이 숨어 있죠. 자금 세탁범 입장에서는 RDC는 정말 매력적인 서비스입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 갈 필요가 없으니 신분 노출 위험이 사라지죠. 위조 신분증을 쓸 필요도 없고요. 여러 대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 은행에 동시에 수많은 위조 수표를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RDC가 자금 세탁 그 자체보다는 사기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하네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RDC는 사람이 수표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정교하게 위조된 수표를 걸러내기가 어려워요. 또 같은 수표 사진 하나로 A은행과 B은행에 동시에 입금하는 중복 입금 사기에도 취약하죠. 아, 물론 그렇게 사기로 얻은 돈은 결국 자금 세탁의 대상이 되겠지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AML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신기술 도입 시에는 반드시 기존의 위험 통제 시스템과 통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RDC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RDC를 통한 거래도 당연히 전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하고 고객별로 입금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편리함만 줬다가 핵심적인 통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은행 서비스 중에서도 자금 세탁 위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환거래 은행 업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어부터가 생소한데요. 이게 뭔가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한국에 있는 은행이고 당신이 독일에 있는 기업에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제 은행은 독일에 지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은행에 부탁해야 하나요? 그렇죠. 독일에 있는 다른 은행, 예를 들어 도이치뱅크에 부탁해서 대신 돈을 전달해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은행들이 서로를 위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관계를 환거래 관계라고 합니다. 덕분에 은행들은 전 세계에 지점을 두지 않고도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 은행들끼리 맺는 일종의 파트너십 같은 거군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첫째는 간접적인 고객 관계예요. 방금 예시에서 도이치뱅크는 저의 고객, 즉 당신을 위해 돈을 전달해줬지만 정작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처럼 환거래은행은 자기가 직접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고객을 위해 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제 친구가 내 친구의 친구인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돈 좀 빌려줘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저는 그 친구의 친구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존박한 주유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바로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이런 환거래 계좌를 통해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거래가 쉴 새 없이 처리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하나를 콕 집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심지어 네스팅이라는 더 복잡한 문제도 있다고요. 새 둥지처럼 겹겹이 쌓인다는 뜻 같은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제가 도이치뱅크를 통해 받은 서비스를 다시 지점이 없는 스위스의 작은 은행에 재판매하는 겁니다. 그럼 스위스 은행의 고객은 도이치뱅크와 저를 거쳐서 글로벌 금융망을 이용하게 되죠. 이렇게 관계가 겹겹이 쌓이면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건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실제 이런 허점을 이용한 사례가 있겠죠. 그럼요. 자료에 나온 플로리다의 노스데이드 신용협동조합 사례는 정말 영화 같습니다. 직원이 고작 5명인 동네의 작은 신협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협이 중남미와 중동의 고위험 국가에 있는 수많은 금전 서비스 업체들에게 환거래 계좌를 열어주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송금을 처리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직원이 5명인 곳에서 수십억 달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사실상 간판만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신협은 막대한 벌금을 물고 강제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금융회사가 어떻게 국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죠. 환거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더 위험한 게 대리지불 계좌, PTA라고 나오네요. 이건 일반적인 환거래와는 또 다른 건가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일반 환거래는 은행끼리 거래를 처리하는 거라면 PTA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은행의 고객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계좌를 이용해 입금도 하고 송금도 할 수 있게 아예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신원 확인도 안 된 외국 은행의 고객 수백 수천 명이 그냥 미국 은행 계좌를 자기 것처럼 쓸 수 있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거의 대놓고 자금 세탁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금 세탁 방어 체계에 아주 거대한 구멍을 뚫는 행위죠.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 있던 롬바드 은행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은행이 마이애미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 AEPI에 PTA를 열었어요. 그러자 중남미에 있는 롬바드 은행의 고객들이 이 계좌에 직접 달러 현금을 뭉퉁이로 입금하고 심지어 API 명의의 수표채까지 받아서 맘대로 썼습니다. 그럼 AAPI는 자기 은행에 돈을 넣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겠네요. 전혀요. 전형적인 PTA 악용 사례이고 시험에서 PTA의 위험성을 묻는다면 이 사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자들이 비밀리에 돈 세탁을 할 때 꼭 등장하는 프라이빗 뱅킹입니다. 이게 그냥 클리셰가 아니었나 보네요. 절대 아니죠. 프라이빗 뱅킹은 자금 세탁 위험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분야입니다. 첫째, 고객은 엄청난 부를 가진 거물급 인사들이죠. 둘째, 이들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 보장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셋째, 뱅커들은 더 많은 자산을 유치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실적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고객이 가져온 돈의 출처가 조금 의심스러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눈 감아주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게 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고 엄청난 실적을 놓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자금 세탁 방지의 원칙을 무너뜨리기 쉬운 거죠. 칠레의 독재자였던 피노체토와 거래했던 미국의 릭스은행 사례가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릭스은행, 굉장히 유서 깊은 은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링컨 대통령도 거래했던 유서 깊은 은행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피노체트라는 거물급 고객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현금을 전용기에 실어 칠레로 직접 운반해주고 런던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의 출처를 세탁해줬습니다. 사실상 독재자의 개인 금고 역할을 한 셈이죠. 전용기로 현금을 실어 날랐다고요? 은행이 아니라 무슨 첩보기관도 아니고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대가는 컸습니다. 릭스은행은 이 사건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고 결국 다른 은행에 인수되면서 168년의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 즉 PEP와의 거래가 얼마나 치명적인 평판 리스크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았죠. 이런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이 자산을 숨기기 위해 애용하는 수법이 개인 투자 회사, PIC를 만드는 거라고요. 네, 자금 세탁범들에게 PIC는 완벽한 투명 망토나 다름없습니다. 주로 파나마나 케이맨 제도 같은 조세 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요. 그곳에 강력한 비밀유지법을 방패 삼고 이름만 빌려주는 차명 이사를 내세우면 자산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 이런 유령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자금 추적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레우미 은행 사례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레우미 은행은 미국인 고객 1,500여 명이 세금을 피하려고 역의 계좌에 자산을 숨기는 걸 아주 조직적으로 도왔습니다. 벨리즈 같은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주고 고객의 이름 대신 가명이나 번호만으로 된 비밀 계좌를 운용하게 해줬죠. 결국 이 사실이 발각돼서 2억 7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내고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던 프라이빗 뱅킹 사업을 전부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례들 모두 프라이빗 뱅킹과 역의 PIC의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 고위험 신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이제 회사가 아니라 당신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제의 큰 흐름 변화에서 시작해서 범죄자들이 은행의 전자송금, RDC, 환거래, 프라이빗 뱅킹 같은 서비스를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CMS 시험에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겁니다. 단순히 PTA는 위험하다라고 외우는 것보다 왜 위험한가? 신원 확인이 안 된 고객에게 직접 접근권을 주기 때문이다.처럼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CMC 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의 전통적인 서비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미래의 자금 세탁범들은 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게 될까요?
미래의 AML 전문가는 어떤 디지털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넘어서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실 겁니다. 시험 준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